네, 이제 2021 정책 공공외교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규범 공공외교의 의미와 공공외교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주제 아래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자 한국공공외교학회의 연구이사님이신 이승근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승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의 이승근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공공외교학회 연구이사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 교수, 이 한국공공외교학회 회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시고 또 견종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또 하셨는데 좀 오늘 이 자리가 참 어렵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또 이게 참 우리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니까 많이 또 앞으로 이런 연구가 또 많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중견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그런 방법들을 우리 이 학회를 통해서 많이 또 논의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제1세션 특히 중요한 이 규범 공공외교 관련해서 오늘 두 분의 이제 발표와 또 지정 토론자 두 분 토론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김태한 교수님 지금 현재 그 외교 부에 국립외교원에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초기 우리 공공외교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뭐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까지의 그런 연구랑 결과를 이 규범 외교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 담아내는 아주 이제 중요한 글을 또 오늘 또 발표하셨는데 많이 저희들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발제자이신 그 강상준 우리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문 교수신데 방금 말씀을 나눴는데 외교부에 계시면서 또 연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하시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일들을 또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특히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중견 우리 외교관으로서 많은 또 우리 역할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정 토론자이신 우리 김문희 우리 교수님 계신데요. 그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님 계시고 특히 공공 외교 관련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국 그 글로벌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그 자문 위원으로도 계시고 또 외교부 아프리카 그 자문위원으로도 이제 계십니다. 좋은 또 토론이 기대되고요. 우리 또 함께하신 또 우리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이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나오십니다. 또 교수님께서도 특별히 그 동아시아 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우리 또 편집이사로 계시면서 우리 한국공공외교학회 또 우리 첫 터가 또 나왔습니다. 연구지로 나왔는데 많은 또 수고를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또 도쿄대 그 사회과학연구소 개건 또 연구원으로도 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태환 교수님 그 발표 부탁드리고 20분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근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김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문화적 보편성, 문화적 다양성과 규범 공공외교. 다소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 좀 큰 주제긴 한데 제가 일단 그 디테일은 좀 생략을 하고 한 네 가지 포인트만 크게 좀 제가 그 뭐랄까 주장하고 싶은 부분 네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게 지난 세기하고 달리 특히 탈냉전 후에 90년대와 달리 금세기에 들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2006년 이래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이제 가치의 진영화, blockization of values라고 몇 년 전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유주의 가치와 카운터 리버럴리즘 또는 엔타이 리버럴리즘 두 가치가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렇게 진영화돼서 나눠진다는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국가나 민족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문화의 자리를 잡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본원적인 정체성, 예를 들어서 인종, race, ethnicity 또는 종교, 종파, 문화, 문명 이런 본원적 정체성의 그 자리를 잡고 근거한 소위 정체성의 정치.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배타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걸 배타적인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로 저는 지금 그 국가들 간의 경합, 특히 이제 강대국들 간의 경합이나 경쟁 관계가 단순히 물리적 힘이나 스테러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위한 경합이 아니라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경합,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 주장에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대안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는 스트러글, 투쟁 이런 양상으로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금색이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지정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색이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되고 있는 양상은 지정학 경쟁 자체가 상당히 사회문화적이고 심지어는 문명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화적인 공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불편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공공외교의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특히 강대국과 구분되는 비강대국 공공외교,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의 공공외교의 역할이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문화적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국제 질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갖는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의 공공외교의 역할,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포인트지만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적 보편성, 다양성과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리터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컬처럴리스트, 문화주의자들. 여기는 뭐냐면은 문화적인 보편성, 즉 공동의 문화, 통합된 문화가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학자는 잉글리시 스쿨의 마틴 화이트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헌팅턴 같은 사람들, 그 아이켄베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한 학파로 묶을 수는 없죠. 리버럴리스트들도 있고 잉글리시 스쿨도 있고 현실주의자도 있지만 어쨌든 핵심 논지는 그렇습니다. 공통된 그런 통합된 문화가 상당히 그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여기에서 공통된 문화라는 것은 서구 문화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작금의 국제 질서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가 상당히 또는 금세기의 국제 아이켄베리 같은 경우는 21세기죠.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한 것이 지금까지는 서구 문명의 공통성이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공통성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게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비서구 국가들의 그야말로 rise of the rest, 비서구 국가들이 급격하게 중국이나 인도 등장을 하면서 그런 문명적인 문화적인 공유점이 깨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반해서 소위 인스티튜셔널리스트, 제도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이 보편성보다는 이게 현실에 가까운 놈이다. 현실에 가까운 놈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제도주의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로의 소위 주권 규범, 자연법 뭐 이런 것들이
그 국제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는 그 sovereignty 놈입니다. 주권 규범이라는 그런 제도나 법규가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을 특정 국가의 주권 영토 안으로 밀어넣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희석된다라는 거죠. 예. 이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소위 다양성 리즘, diversity regim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서 주장하는 분들은 양쪽에 다 반대를 합니다. 문화주의자도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제도주의자도 제도주의에 가깝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권이라는 걸로 문화적 다양성을 그냥 주권이라는 울타리로 가다 버려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 다양성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는 제국, 엠파이어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위계적인 권위와 문화적 다양성을 정치적인 권위로서 하이라키컬리 조정함으로 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했다라는, 이것도 일종의 제도주의지만 다양성과 정치적 권위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다양성 레짐이고 간에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위계적으로 권위적으로 구성된 다양성의 그 권위 구조에 대해서는 항상 소외된 그 계층이나 사람이나 국가들이 있게 마련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리벨련의 씨앗이, 반발의 씨앗이 항상 배트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 외교가 이러한 논의에서 어디에 그 위치를 수 있겠는가? 과연 공공외교의 역할이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을 공공외교가 역할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이 매니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기에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공공외교의 두 가지 시각에 따라서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한 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시각은, 하나는 저는 그 이제 뭐 제가 붙인 명칭이지만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외교, 즉 저는 그거를 인스트루먼트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수단적 시각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공공외교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심적이고 특정 국가 중심적이고 특정 국가의 national interest나 foreign policy에 기여하는 게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스트루먼트라는 거죠. national interest나 foreign policy 인스트루먼트. 반면에 제가 주장하는 아이덴티티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특정 국가 중심보다는 결국은 공공외교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인터액션, 커뮤니케이티브 액션을 통해서 상대방과, 심지어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해, 공유하는 의미를 확립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공공외교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intersubjective meaning and understanding을 제너레이트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입장은 그 국제정책의 그런 구성주의 쪽의 그 시각하고는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저 자료집에 페이지 10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 정체성 시각의 스펙트럼과 수단적 시각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외교의 그 어프로치를 그냥 아이디얼 타입으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을 때, 이런 식의 공공외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중에 어떤 공공외교 유형 저 어프로치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당한 부분 국가의 필요에 달려 있는 것이고 국제 구조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즉 상대방 국가들 타자들이 나에 대한 역할 기대에 달려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를 이 아이디얼 타입에 상응하는 모든 엠피리컬 케이스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만 제가 이 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단적 시각, 인스트루먼트 퍼스펙티브에서 소위 자국 중심적인 그 공공외교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위 얘기하는 문명형 국가, civilizational state라는 거죠. 그래서 civilizational state 사례로서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5개 국가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터키, 죄송합니다. 5개가 아니라 4개군요. 4개의 사례. 이들 국가들은 자칭 타칭 단순히 자기네들이 이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웨스트팔리아 조약 그런 그 시스템 하에서의 네이션 스테이트인 동시에 어떤 특정 문명을 대표하는 또는 어떤 특정 문명의 핵심 국가라는 의미에서 네이션 스테이트와 특정 문명이 중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게 이들 국가들의 핵심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 국가들 사례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 자국 중심적이에요. 예. 결국엔 그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펼치는 공공 외교가 그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공존이라든지 상호 이해, 언더스탠 그 의미 이런 거를 그 모색하는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자국 중심의 자국의 국익과 자국의 외교 정책 목표에 그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뭐랄까 그 패러큐럴한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수단적인 그 외교 행태 또 공공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내세우는 문명령 국가 담론이라는 레토릭하고 실질적인 외교 행태 또는 국내적인 현실하고는 상당 부분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들 국가들의 공공 외교나 외교 정책의 그 신뢰도에 문제 봉착을 하고 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주변 국가들 그 외교로서 천성용해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드사 때 이미 경험을 했다시피 중국의 그런 주변 국가에 대한 정책이 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명령 국가들의 그 몇 가지들 단점, 그 드러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라는 결국은 자국 중심적인 수단적 공공 외교를 하는 자국 중심적인 문명령 국가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건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헌팅턴은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을 그 냉전 직후에 예견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문명형 국가들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이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형 국가들의 충돌이다,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정체성 시각에서 봤을 때 제 그 분석 중고에서 볼 때는 일종의 저는 이제 이걸 co-constitutive 공공외교, 상호 구성형 공공외교. 왜냐하면 그 intersubjective한 meaning understanding을 제너레이트하는데 방점이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상호 구성형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그 사례로서도 여기서 제가 그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르웨이의 평화외교,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과 그 전통적인 우리가 서구 중용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캐나다, 뭐 네덜란드, 호주, 뭐 우리가 여기다가 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면 북유럽 국가가 아니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에서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외교 행태 중에서 특히 그 인간안보, 휴먼 라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외교적인 이니셔티브 또는 일본도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분쟁 중재, 노르웨이 같은 분쟁 중재 역할이라든지 이런 그 외교들을 볼 때는 상당히 문명령 국가하고는 다른 양태의 그 외교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공공 외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발리 디모크라시 포럼이나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같은 그런 그 종교 공공 외교, 민주주의 공공 외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국가가 시행하는 그 민주주의 체제 또는 종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상이한 종교 간의 그 인터랙티브한 다이얼로그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공공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로 볼 때는 이건 상당 부분 일군의 이런 국가들이 취하는 공공외교들은 상당 부분 이건 그 소위 co-constitutive하고 규범을 지향하는 그런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호 구성형 공공 외교로서 외교의 한 형태로서 소위 규범 공공 외교가 의미를 갖는 거죠. 특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그다음에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의 경쟁이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middle of the road라는 그러니까 중도적인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아니고 반자유주의도 아닌 그 중간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중도적인 가치나 규범을 주창하는 규범 공공외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규범 공공외교는 by definition 결국은 규범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쉐어하는 행위의 기준 또는 가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특정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특정 정치 집단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행위나 가치에 대한 shared understanding과 meaning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co-constitutive 규범 공공외교 자체가 co-constitutive 상호 구성형 공공외교에 by definition 들어맞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규범이 그런 특정 정치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습과 내재화, 제도화를 통해서 규범의 순환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규범의 생성과 순환,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상호 공유하는 의미와 이해를 제너레이트함으로 해서 결국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티브 액션, 즉 공공 외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bilateral relations나 multilateral relat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범 공공외교 특징 중에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주관적인 그러니까 상호 공유하는 의미나 이해를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애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주관적인 정체성, self understanding이죠. 주관적인 정체성 자체도 상당 부분 타협을 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뭡니까? 정치 집단으로 볼 때는 컬렉티브 아이덴티티의 바운더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컬렉티브 아이덴티티의 바운더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결코 그 에타적인 알트루이스틱한 의미에서 아주 제너러스한 의미에서 이걸 늘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의 국가 이익이 상호 그 공유하는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국익이고 우리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그 주관적인 정체성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규범 외교를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한국의 공공외교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규범 공공 외교 쪽에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이슈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공공 외교를 한다는 것이 저는 같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고 하면은 규범 공공 외교의 하나의 스페시픽한 서브타입으로서 peace advocacy, peace public diplomacy, 평화 공공 외교에 방점을 두는 그런 공공 외교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장한 교수님 감사하기도 하고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참 발표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요 참여분들께서 우리 학회에 지금 요 글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또 축약해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김단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강산중 교수님께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규범 공공외교의 이론적 모색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0분
한 25분 정도 해도. 예, 슬라이드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상준입니다. 이승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다시피 저는 외교부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겸기과를 받아서 외대에서 브라질 정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공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공공외교 학회가 출범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학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신청을 해봤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자리에 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조기숙 학회장님하고 저희 그 김태형 교수님하고 학회하고 아주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파울루에는 저희 그 총영사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뭐 무보수은 뭐 코트라 해가지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이 여러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공공외교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식공공외교 측면에서는 교육원에서 많이 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공외교 측면에서는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정책공공외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그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이제 그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게 뭐냐면, 물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사업들은요. 그 현재 있는 친한 단체들을 모아서 이제 그 단체들이 어떤 공공외교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그 효과가 그 친한 단체 내에서만 머무르거나 이제 주재국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그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렇게 전파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상파울루에는 거의 한 150만 정도 되는 일본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계가 150만이 한 도시에 모여 산다는 의미는 뭐 주변에 친척, 뭐 친구, 일본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 그 쟤네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쪽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줄래?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죠.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만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합니다. 고민을 해봤을 때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우리나라만 좋아해주고 저 국가랑 친하지 마. 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 편을 들어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면 뭐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참여자 측면에서도 뭔가 조금 더 보람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경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의 주제는 공공외교 시각에서 본 규범 공공외교의 이론화 모색입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요. 한꺼번에 잔뜩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그런데 왜 구성주의이고 왜 규범이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공공외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 정의하는 면이 다른데, 일단 공공외교가 뭐 유형 무형의 일국이 보유한 그런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의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수단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국제 관계에서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과 이미지와 뭐 발언권을 제고하는 그런 외교를 공공외교로 한다면 핵심은 마음이죠. 예. 우리가 물질적 자산, 뭐 영토, 인구,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많기만한 인구, 크기만한 영토 이런 것들은 별로 활용 가치가 없죠. 그것보다 더 활용 가치가 많은 것은 그 소프트 파워 측면에 속하는 문화, 교육, 역사 이런 등등의 이런 그 비물질적인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정형화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고
이런 그 비물질적인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관계학의 이론이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자들이 국제관계에서 규범 구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이라는 것은 디스커버죠. 인벤트가 아니 뭔가 창조해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규범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지만 누구나가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 공기에 우리 삶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는 규범 구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리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 규범 구조가 제대로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았죠. 그 규범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구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규범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그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주의, 규범, 공공외교 이 세 가지를 합한다면 이 규범을 통해서 이 공공외교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사실 그 사회과학에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확정적이고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심하게 괄호를 쳤습니다.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런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구성주의적인 규범 공공외교가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서치 퀘스천하고 하이포테시스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하이포테시스는 제가 여기다 안 썼고요. 그 리서치 퀘스천의 첫 번째는 이 당면한 구체적 외교 정책 목표를 공공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가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정책 공공외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책 공공외교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범 공공외교가 적실성 있는 외교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나 약소국이나 뭐 다국적이든 뭐 그 NGO든 아니면은 그 시민사회이든 그런 비국가 행위자들까지도 기존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심지어 이들이 그 강대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강대국의 의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그런 규범을 만들거나 국제 규범을 다른 것으로 치환시킬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규범이 강대국까지도 구속하느냐? 저는 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규범을 어떻게 논하는지 한번 보면은 합리주의와 구성주의하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합리주의는 그 현실주의와 자의주의를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구성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일단 규범에 대해서 그 공통된 정의가 없습니다. 현실주의, 자의주의 쪽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요. 구성주의 쪽에서는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 범위를 한정짓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규범이 영향력이 있느냐? 현실주의 사실상 부인하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의 다른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국가 간 힘의 배분, 권력관계 배분이 반영된 결과라거나 이런 식의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 있고요. 이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죠. 규범의 힘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제도와 레짐과 연결돼서 그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구성주의는 규범 그 자체에 실체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규범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태적 규범론인데요. 이 노멀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보면은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죠. 1단계에서는 규범이 출현합니다. 규범이 출현할 때는 노멀 앙트프르너, 그 규범 촉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노멀 캐스케이드 단계로 넘어가죠. 이 확산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규범이 내재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비판은 놈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 라이프 생이 안 보이죠. 놈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예, 영생을 누리죠 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놈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 저기 그 피네모어 앤 시킹크가 자기네들의 그 이론을 norm dynamics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액티브한 거는 오로지 행위자들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 norm entrepreneur, 두 번째 단계에서 norm leader 이들만 액티브하지 norm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norm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norm이 freeze됐다라고 후기 구성주의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원주의인데요. 이 구조를 그 신현실주의 구조주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차용해서 썼는데. 결국 그 국제 규범이 국내적으로 내재화되는 것을 최종 완결 단계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체제 수준의 논의를 국내 단위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이게 저 환원주의라는 거죠. 이게 이제 90년도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던 게 정태적 규범론이라며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그 동태적 규범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이유는 그 샌드홀츠의 그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샌드홀츠는 룰을 norm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규범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룰 스트럭처라고 나와 있는 거는 norm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범 구조가 있는데 그 규범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을 하죠. 제약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가이드를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탈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탈하는 행동이 나오면 디스퓨트, 분쟁이 발생을 하죠. 분쟁으로부터 논쟁이 나옵니다. arguments가 나오고 이 논쟁을 통해서 norm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뀐 norm은 새로운 norm 스트럭처를 구성하게 되고 이게 그 나선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 규범이 변화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으로 규범 공공외교를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첫 번째로 일반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공공외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요. 그 국가 이미지 제고하고 뭐 이걸 목표로 삼는 거고 정책 공공외교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하고 당면하고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외교로 활용하는 거. 이거를 policy public diplomacy라고 보겠습니다. 이 policy public diplomacy를 위한 거는 규범 공공외교라는 거죠. 이 정책 수단으로서요. 이 규범 공공외교는 뭐냐? 현존하는 그 국제 규범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책 목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규범의 의미를 우리 국익에 맞게 바꿔 나가는 것을 규범 공공외교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규범 공공외교느냐? 규범 외교가 아니라 규범 외교를 하면 되지 왜 규범 공공외교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규범 공공외교는 좀 제약이 있죠. 첫 번째로 어떤 규범을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국내적 공감대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저기 탈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권 할 것이다. 그럼 중국 인권, 북한 인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규범 공공외교를 했을 때 가치를 국익보다 상위에 놓고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외교부에서도 가치를 국익보다 상위에 두고 규범 외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국제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떠한 그 가치와 규범을 우리가 하겠다고 공표를 했을 때 그 정책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범에 대한 확약 때문에 다른 정책 수단을 불능화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규범 공공외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정책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강약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정책 공공외교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편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풀어나간다. 이런 고차원적인 참여의식을 구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 외교보다는 규범 공공외교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강대국은 여기에 구속이 안 된다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럼 과연 규범이 강대국을 구속하느냐? 합리주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상 규범이라는 강대국이 힘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성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강대국들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국제 규범에 이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늘 강변을 합니다.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리고 강대국들도 규범을 창설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에서는 강대국이 규범을 일탈한다고 해가지고 기존 규범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규범이 창설되거나 이런 거 아니다. 규범은 힘의 위계와 무관하게 모든 행위자를 구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서 기존 규범, 그러니까 무력 사용 금지 규범이 약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규범, 그러니까 예방적 자위권에 근거해서 타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규범이 새롭게 창설됐습니까?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외교적 부담을 얻게 됐죠.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사람들을 ICC 재판장에 세워야 된다는 이런 신문 기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2014년 최근에 그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병합한 사실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영토 주권, 불간섭 규범 이런 규범들이 약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자결권 실현을 위해서 인접국 영토를 병합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규범이 창설됐나요? 아닙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G7에서 축출됐고 아직까지도 경제 제재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규범은 권력의 배분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강대국이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리주의자들은 그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그 강대국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고 약소국들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자기네 힘을 스스로 자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구성주의에서는 그 Liberal International Order 그것 또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디자인해놨고 함께 유지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할수록 그 다음에 이게 메타 규범일수록 더더군다나 비강대국이 강대국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낸 결과에 기반하고 있는 질서가 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모델을 간단하게 보는데요. 이게 복잡하면은 이 모델을 실제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글로 쓴 거를 이렇게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행위자 차원에서는 그 같은 그 목표를 갖고 있는 행위자들끼리 연합을 coalition building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규범을 재구성하는 거죠. 규범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다른 규범으로 치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규범 구조가 변하게 된다면 새로운 규범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적실성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민자결 규범인데요. 이 인민자결권, 우리 보통 저기 민족자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민자결 규범인데 이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라는 그 용어에서 과연 peoples가 뭐냐, self-determination이 뭐냐, right냐, obligation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이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self-determination norm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 규범의 발전을 정태적 규범론이 아니라 동태적 규범론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 규범이 어떻게 창설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91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인민자결 규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1910년도의 미국과 소련은 강대국이 아니었죠. 미국이 이걸 가지고 나온 목적은 유럽, 너네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떨어져, 간섭하지 좀 말아줘. 이거를 위해서 인민자결 규범을 가지고 나왔고 소련은 공산혁명을 막 끝내고 나서 신생국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인민자결 규범을 가지고 나왔죠. 어쨌든 의도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인민자결 규범을 규범화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열강이었던 유럽은 반대를 했죠. 그랬을 때 미국이 소련을 달래가지고 야, 이 인민자결 규범이 식민지 독립을 위한 게 아니라 유럽의 안정을 위한 규범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자. 그래서 유럽을 설득시켰습니다. 1910년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진 그 힘의 공백 지역에 도대체 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유럽의 안정을 위한 전후 처리 규범으로 인민자결 규범이 최초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패권국이었던 유럽을 상대로 해서 신생국이었던 소련과 그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규범의 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가 되면 미국은 이제 강대국으로 이미 부상을 했죠. 더 이상 민족자결 규범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련은 여전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을 비롯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시점이었는데 더 이상 이런 새로운 국제질서가 과거와 같이 유럽 국가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됐던 절대절명의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소련과 제3세계 국가의 연합은 자, 너네가 민족자결 규범을 자꾸 제가 민족자결 규범을 하는데 하여튼 인민자결 규범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참여하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강대국이었던 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민족 자결 규범은 유엔 헌장에 명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이때는 그 냉전이 아주 심화됐을 때였죠. 근데 이제 그 연합을 맺은 것은 신생 독립국이고 그리고 그 옆에 신생 독립국 잠재적으로 신생 독립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과 연합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했던 국가들은 미국, 소련, 유럽이었죠.
소련은 이미 그 냉전기 동안에 자기네들이 영향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향권이 형해야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은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식민지들에게 독립을 부여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신생국가, 잠재적 신생국들의 정치 엘리트들은 아니 우리 민족, 언어, 종족 이거에 따라서 독립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유럽 너네 그 식민 모국들이 설정해 놓은 국경선, 그 국경선 준수해서 독립할게. 그럼 더 이상 혼란 없을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펼쳤죠. 그래서 받아들여졌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결은 권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될 의무인 법규범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죠. 자, 아무 힘이 없는 미약한 국내 국제법적 시각으로 보면은 법인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정치 엘리트들조차도 국제규범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 개발 볼까요? 똑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드라고 포터 조약을 수립을 할 때, 야, 그 유럽 너네들 무력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거, 이거 너네 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권 침해에 관한 문제야. 재산권이 중요해, 주권 침해가 중요해. 주권 침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을 해서 유럽 강대국을 대상으로 불가석 규범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규범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내법의 역외 적용 규범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다음에 필수 약국 접근 규범입니다. 이 브라질의 사례인데요. 1990년대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3세계에 있었죠. 1990년대에 고통을 받고 있었고 1995년도에 WTO가 수립이 되면서 트립스 협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트립스 협정이 나오면서 이 지재권을 강화가 되니까 이 다국적 기업,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브라질이 그 트립스 협정상의 강제 조치권이 있죠. 그 국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지재권을 보유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발동시킬게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발동시킨 적은 없었고, 엄포를 놓았더니 다국적 기업들이 그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2001년도에 미국이 WTO에서 브라질을 그 지재권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브라질 외교를 보면은 그러니까 브라질이 WTO에서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무역 규범으로 싸웠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은 다른 그 남반구 국가들, 여기서 말하는 남반구는 그 지리적 남반구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 남아공, 태국 뭐 이런 그 남반구, 같은 처지에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재산권 보장이 아니다. 통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 치료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개도국 일반 시민들의 인권, 생명권, 이 문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쟁점을 완전히 치환해 버렸죠. 그러면서 통상 무대에서 이거를 그 대응하는 대신에 통상 이슈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인권과 보건 관련된 국제 무대로 이 담론의 장을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주 미국 그 브라질 대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에 그 미국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신문 매체들이 광고면을 전부 다 사들여서 이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 광고로 도배를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2001년도 1월에 그 미국이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브라질이 그 유엔 인권위와 WHO로 이 이슈를 가져가 가지고 2001년 5월이 되면 이미 공은 브라질 쪽으로 넘어와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규범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결국 미국은 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필수 의약품 접근 권리에 대한 국제 규범이 창설됐고, 그다음에 그 필수 에이즈 치료제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들어가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규범은 힘과 무관하게 모든 국제사회 행위자를 구속한다. 국제규범 체제는 가장 미약한 행위자에 의해서도 되어질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행위자도 국제규범에 구속된다. 비강대국이 주도한 체제에 강대국도 구속된다. 비강대국도
규범에 기반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공공외교는 규범을 매개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인 규범 공공외교는 구체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이 규범 공공외교를 위해서 중견국, 약소국, 비국가 행위자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설하거나 기존 직소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준 외대 박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실무에 계시면서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특히 그 공공외교 관련해서 그 일원화를 위해서 많이 또 연구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 규범 공공외교에 대해서 그 일원화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실무에 아무래도 이제 현실 그 실무를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례 분석에서 많이 좀 재밌는 부분을 좀 소개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뒤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 의약품 접근 규범 요 관련은 그 위에 그 뭐 불간섭 규범이나 뭐 인민 자결 규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 부분은 특별히 재미있는 그러한 발표였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를 마치고요. 이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지정 토론자 계신데요. 한 7분 내지 8분 정도 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윤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그 두 분의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김태환 교수님의 발표는 제가 그 과거에 했던 연구와 좀 많이 연장선에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또한 김태환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 그 박사과정 내내 많은 도움이 됐고 교수님의 그 연구 실적이 그 저의 그 연구에 그 연결돼서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성준 교수님이 발표했던 내용은 이제 김태환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더 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그 규범 외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처음 그러면 김태환 교수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문화적 보편성의 그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그 안정적 국제 질서의 관계,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화라는 것을 그 영국학파와 제도주의에서의 다시 이거를 규범으로 이걸 분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제 국가의 그러한에 접목시켜 봤을 때 결국 그 자국형 공공외교, 그리고 그 상호 그 주관성 공공 외교로서 나눠서 결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어낸, 특히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 터키, 그리고 그 상호 구성형 공공 외교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내는 뭐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호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사실 그 영국 학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국가 체제는 그 사회로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 필요하고, 결국 그 최소 규범이 있어야 사회는 유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과 항상 느꼈던 질문은, 그럼 중견국으로서의 그런 규범 외교, 특히 한국이 나아가야 될 규범 외교는 무엇인가 이거죠. 한국은 현재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한국이 내세웠던 규범 외교라는 그 방향 자체, 즉 그 탈서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규범 외교, 그 규범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이거에서부터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탈서구적인 관점이 이 모든 것들, 현재 지금 국제사회나 국제체제에서의 그 공공외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강대국, 즉 서구 중심의 이러한 담론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고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탈서구적인 우리의 그러한 그 외교 그 목적에 이거를 이루기 위해 규범 외교를 내세웠을 때 과연 한국이 내세울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거냥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의 규범 외교가 아세안이나 이러한 말씀하셨던 개발도상국의 한국의 규범이를 던졌을 때 어떤 규범을 저희는 탈서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항상 좀 궁금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주에서 봤을 때도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문화가 쉐어되면서 상호 인터서브젝티브한 그러한 쉐어된 나눠진, 그러니까 공유된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정체성을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지거나, 이걸 통해서 집단적인 하나의 그러한 정체성을 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한국은 자꾸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뭐 전 세계적인 이러한 뭐 인간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권, 그리고 뭐 이러한 환경 규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탈서구적인 노선을 떠나서 한국의 관점, 중견국의 위치에서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과연 이거를 했을 때 한국이 지향하고 외교부가 지향하고 한국이 내세우는 외교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냐, 이것은 또 탈서구적과 한국의 외교 위치, 그래서 규범이란 이 세 가지의 구도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을지가 저는 항상 좀 궁금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짧게 쓰셔서 제가 조금 이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요 참여하신 분들은 요 줌으로 해서 계속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받아서 전달해서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연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좀 김태환 교수님이 상당히 이게 특히 규범 공공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 틀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특별히 이제 뭐 수단적 시각과 정체성 시각을 두 가지를 놓고 특별히 구성주의 입장에서 정체적 시각에서 규범 공공 외교에서 한국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김태환 교수님, 우리 외교부에서도 많이 공공 문화 외교부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참조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공공 외교는 특별히 평화 공공 외교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적 가치 한국으로서, 그다음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이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규범 외교로서 평화 외교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이제 동북아에서 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코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이러한 이 평화 공공 외교를 해서 이 주변 국가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그야말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이제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이제 드릴 것 같으면은 이 특히 정체적 시각에서 특히 중견국에서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혹시 또 교수님께서 또 뭐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강대국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지금 상당히 또 오히려 뭐 스마트 공공 외교다 스마트 파워를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7분 내지 8분 좀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한의석입니다. 김태환 교수님하고 강상준 교수님 두 분 이제 논문을 읽고 처음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아마 규범 공공 외교라고 하는 말이 아마 좀 더 일반화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되면 아마 이 두 분의 글이 되게 중요한 아마 글로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좀 표현하자면 좀 더 야심찬 이제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시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뭘 중심을 두고서 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는 게 좋은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몇 가지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아마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국제 정치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 두 분의 이제 연구 자체가 일단 구성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사람의 인식이라든지 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염두에 좀 잘 두시게 됐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규범 공공외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공공외교의 방향성 혹은 하나의 개념, 이런 것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태환 교수님 글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점점 더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안정이라든지 평화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외교가 뭔가 공공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 공공외교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김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어떤 공공외교라고 하는 자체를 뭔가 함께 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림 1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이 왔던 것이, 아마 이제 상호 구성형의 위치를 이제 찾으시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온과 아르세노의 독백형 대화형 협력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냥 이 수평적 축에서 순서대로 정보 전달에서부터 관계 구축으로 독백형, 대화형, 협력형,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아마 위치를 찾지 못해서 협력형을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좀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호 구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독백형이나 대화형, 협력형은 좀 더 물질주의적인 혹은 현실주의적인 어떤 이런 방식이고, 상호 구성형이라고 이제 새롭게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개념은 일종의 질적인 전환, 이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개념이라서 사실은 2차원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마 2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렇게 위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상호 구성형은 좀 질적인 전환이 있는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르게 설명해 주시면은 좀 그림상의 혼동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게 이제 이 상호 구성형 규범 공공외교다, 이런 말들이 이 구성주에서 유명한 이제 웬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아마 두터운 인정, 아마 thick recognition, 아마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제 규범 공공외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대국이 아닌 어떤 중견국 혹은 약소국, 이런 국가들이 새로운 어떤 이 규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이전에 이제 김윤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전히 우리가 이제 현실주의적인 접근에서 이 강대국의 규범을 벗어날 수 있는가, 서구적인 어떤 보편성을 벗어난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다른 자들의 어떤 지지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경로 의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강대국 중심의, 서구 중심의 가치 속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하고요. 이 중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middle of the road라고 쓰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과연 중도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강대국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강대국 사이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더 아마 발전돼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만드는 건데, 구성원들 간의 어떤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자주의적인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과연 실제로 우리가 규범을 찾아내기에, 그러니까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다자주의의 문제처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규범 외교의 어떤 방향으로서의 평화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면상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평화도 결국은 내용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가 평화인가 아니면 안전이 평화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테일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상준 교수님 글을 읽었을 때는 가장 아마 이 글의 좋은 점 혹은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례를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가지고 김태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강상준 교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규범 공공외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쉽게도 이제 아마 지면의 제약 때문에
사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아마 따로 사례를 떼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아까 김윤희 박사님하고 좀 약간 사실 같은 문제 제기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제 그 규범 공공외교 했을 때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여지, 이 가능성,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주도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뭐 그런 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김태환 교수님 글에서는 이제 규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이론 틀로서 어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조금 했다고 한다면 강상준 교수님 글에서 읽었던 느낌은 규범 공공외교의 어떤 개념화라기보다는 규범을 따르는 규범을 그 잘 활용하는 이러한 그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상준 교수님의 글에서의 어떤 규범 공공외교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규범 공공외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공외교의 실천 실행에 있어서 규범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건데 과연 이제 동체적 규범론이 물론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으로 조금 그 어렵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사례에서는 이 동체적 규범론의 사례가 잘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 규범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국내적인 규범과 일치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이 전공이기도 한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뭐 전시 상황에서 어떤 여성 인권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편화된 어떤 규범 공공 외교 뭐 이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편성 혹은 뭐 국내적인 관행의 어떤 일치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 이번 세션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았는데 저도 질문을 좀 이제 드리면은 특별히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는 꽤는 이제 질문 드렸는데 우리 저 강상준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특히 그 이론 파트에서 우리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합리주의로 이제 넣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구성주의라는 이제 개념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규범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이 규범 공공 외교 이론을 갖다가 한번 정립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자유주의 내에도 이 제도적 자유주의를 해서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규범을 대단히 중시는 여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하실 때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 여러 가지 연구서들을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제기구를 이용한다든지 또 레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규범을 이용한다든지 이건 참 다 그런 맥락이 되는데 이걸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우리 또 한일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실무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를 얘기하실 때 이 데이터를 조금 이제 같이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이제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 불가속 규범과 인민 자기금 요거는 이제 좀 정태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자체하더라도 동태적인 관점에서 여러 다른 사례들 좀 이제 소개할 때 이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이해하기에 좀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자료가 전혀 지금 안 보시고 이제 거의 뭐 여기 이제 참고문이 안 나왔는데 영문 자료로 주로 되는데 또 우리 한국 내에서 또 연구하는 이러한 개념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섭렵해서 나름대로 또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 올라왔는데 좀 많이 좀 시간이 또 되니까 계속 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유의미한 발제 감사합니다. 규범 구성주의가 핵심인데 구성을
construct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도 되는지요? 여기 어느 분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도 되겠는지요? 익명 참석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김태환 교수님부터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일단 김윤희 교수님 좀 섞어서 제가 답변을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중도적 규범이라고 한 의미는 그냥 앱스트랙트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치의 진형화라는 그 맥락을 굉장히 저는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가 이렇게 진영화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중도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반자유주의도 아닌 그 중간에,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도 감히 리퓨트할 수 없고 반자유주의 측에서도 감히 리퓨트할 수 없는 그런 가치나 규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중도적 가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핀포인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아까 견 국장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이슈들 영역이 그런 클라이미트를 기후 변화를 해서 그런 이슈들 영역이 저는 사실은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가 그 멀티플렉스 월드처럼 규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한국이 특히 다자외교 글로벌 외교를 할 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오버스트레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초강대국, 아주 그 그레이트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하드 파워 캐파에서의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멀티래터럴 디플로마시의 다자 외교를 할 때에는 그러한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에 다 현재까지는 그래 왔어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씬하게 이렇게 스프레드되어 있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역할이 두드러지지가 않는 거죠.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학자로서 생각할 때는 한국과 같은 경우엔 그러한 규범의 포텐셜한 규범의 영역 중에서 저는 적극적 평화라는 규범에 한국이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오버스트레칭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이제 그 갈등이 얘기하는 물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고요. 또 이 적극적 평화가 그 유엔의 SDG goal하고 상당히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갈등의 적극적 평화들을 그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간접적 폭력 또는 그 평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 17개 그 SDG 골의 상당 부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SDG 골, 유엔의 SDG 골은 실천 목표고 실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상성에 머무르지 않고 상당히 연계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연계해서 그런 그 적극적 평화라는 그런 소위 깃발 아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이런 그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지금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 규범 하에서 하고 싶은 분야가 사실은 신뢰 구축입니다. CBM, CBM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군비 통제까지 군축 문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하드 파워 시큐리티로 나가지만 C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야고 이런 적극적 평화라는 규범 공공 외교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신뢰 구축 분야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매진해야 될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그 신뢰 구축 부분 연구 전입니다.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좋은 말씀은 그림 1에서 이제 코안하고 아스날 그 얘기 그 한 네이밍을 제가 따왔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이게 죄송합니다. 시리가 말을 잘안. 그리고 그 사실은 코안하고 아스날이 그걸 할 때는 그 독백형 협력형 뭐 이거 할 때는 그 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모드였고 소통의 모드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일단은 저는 그게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모드라는 생각을 접고선 그 네이밍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발부합니다. 저도 좀 더 그 잘 맞는 그 네임, 그 세 가지 분면에 대해서 그거는 좀
제가 좀 더 계속 좀 생각을 하는 중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것 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뭐 서구적 보편성을 벗어나서 강대국이나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많이 다르게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규범을 보더라도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뭐 명확한 결론을 내주셨지만 이런 비강대국들이 그 얼마든지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글에서도 그 중견국들이 주도한 규범들을 제가 좀 사례를 적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인간 안보나 R2P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전부 소위 제3세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그거를 이제 그 소위 선진국들에서 받고 국제기구에서 받고 하면서 이게 규범화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 거는 사실은 비강대국 쪽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소위 그 반식민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19세기의 문명 표준론, 서구의 그런 문명 표준론이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그 19세기 문명 표준론이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막강한 규범이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그러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규범이 완전히 샤터드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반식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그런 콜리션한 그 컬렉티브 파워가 없으면은 절대로 그게 그 규범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주권 규범이 명실상부한 가장 탄탄한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저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반식민주의 규범이 그 신생 독립국들에 의해서 맹렬하게 그것이 힘을 받으면서 주권 규범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규범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비강대국들이 오히려 그런 주도권을 취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승근 교수님 질문을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질문에서 그 구성주의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넓게 보면은 저는 구성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갈래가 많고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많지만 제 일천한 그 견해로서는 저는 구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터서브젝티브 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간주관적인 또는 상호주관적인 의미 이해를 만들어내는 그 인터서브젝티브 미닝이라고 봤을 때 인터서브젝티브 미닝을 만들어내는데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외교에 바로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담론 행위,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주의에서 인터서브젝티브 그 미닝 언더스탠딩이 그렇게 중요하다, 핵심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구성주의에 있어서 그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연이어서 우리 강상준 교수님. 예, 김태형 교수님께서 제 생각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기조 교수님 그 답변이 저는 이제 100% 다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 아킨벨가 그랬죠. 1945년이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constitutional moment라고 했고 그 constitutional moment는 그 웨스턴 리버럴 디모크래시들이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웨스턴 그 리버럴 디모크래시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 비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가치 체계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들이 서구의 가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제사회의 가치이지 서구 대 비서구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서구와 반대되는, 서구와 좀 구분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좀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주창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은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관련된 그 적극적 평화통일 공공외교 이런 측면이 우리가 지금 닥친 그 정치적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글은 그 이론을 다룬다고 했지만 그 이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강대국에 대항을 해가지고 뭐 굳이 대항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강대국의 의도와 반대되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뭐 인구, 뭐 자원 이게 아니라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 창설 능력이, 규범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그 규범 주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드신 그 전시 인권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슈를 논할 때도 한일 간의 갈등 이슈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분쟁 지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그 피폭돼 가지고 얼굴 절반이 날아간 여성이랄지, 파키스탄에서 뭐 저기 그 명예살인 그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일지, 이런 그 상징적인 인물들과 어떤 연합을 맺어 가지고 이 한일 갈등 역사 이슈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 그 전시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합을 맺어서 뭔가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면, 이 이슈도 마치 브라질이 WTO에서 대응하지 않고 다른 모델로 가져가서 결국은 그 이슈에서도 승리를 했다시피 그런 전략을 펼친다면 뭐 이 이슈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나머지 김태형 교수님께서 워낙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 정도로 덧붙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플로어에서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조금 하기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떠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좀 주시면은, 예, 그리고 질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이크 준비 안 되는가요? 나와서 하실래요?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서 내가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외교부에서 또 많이 나오셨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나오셔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 외교부 정책공공외교 1과장 이충건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세션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실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규범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뭐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이라는 것을 국제 정치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규범은 이제 하나의 그런 그 현상을 설명하는 툴은 또 되지만, 실제 정책에서 있어서는 이제 규범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규범 자체에 스스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규범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그 국가의 어떤 국가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달성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약으로 또 예기치 않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예,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더 어떻게 현실에 있어서 실현을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외교부에서 최근에 그 리브 투게더라는 디지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처음 주도를 해서 이제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인종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좀 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온다거나 이제 다 같이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연대를 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이런 이제 보편적인 이것도 하나의 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현실에 있어서 이런 외교와 접목해서 공공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규범 공공 외교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런 국가 목표의 집행, 실행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좀 생략하고요. 바로 혹시 여기 관련해서 좀 답변 어느 분이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국가 이익과 가치를 대비시키고 또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국가 이익과 규범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뭐 충분히 그 레셔널이 있는 거고 우리 이충 과장님 말씀은 더더구나 실무에서 최전 선생님 뛰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이해가 가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그 대인지뢰 금지 협정 우리 가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단기적인 국가 이익에 우리가 주창하는 규범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얽매여서 단기적인 국익에 쫑이 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지평으로 보면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저 나라는 저런 규범을 가치를 주창을 하다가 그게 단기적인 국익의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 그게 저는 단기적인 국익보다도 훨씬 더 더 소중한 더 얻기 힘든 국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의 신뢰도, credibility 이런 거로 봤을 때는요. 그런 규범,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그 상당히 뭐 이중적 잣대라든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굉장히 지지하던 규범을 스스로 어기고 하는 그런 것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국익이나 또는 가치 규범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시간적 타임 호라이즌을 달리해서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고수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때는 양자를 반드시 같은 평면에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규범 외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글에 이제 찾아보시면은 규범 외교가 아니라 왜 규범 공공 외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가 앞에 나서가지고 우린 이 가치를 주창할래, 우린 이거 선도국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규범 가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외교부와 함께 우리 진행하는 정책 공공 학술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번 1세션에서는 규범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외교부에서 우리 학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견 국가는 이 하드 파워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이 새로운 규범을 계속 창출해내서 나름대로 이니시티브를 갖는 이 규범 공공 외교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러한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견종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이슈에서
특별히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이런 규범들을 계속 좀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학술대에 또 외교부에 전하는 우리 학자들의 그러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발표와 우리 두 분 토론 잘 또 들었고요. 이것으로 1세션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식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범 공공외교의 의미와 공공외교의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매우 흥미로운 발제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태환 교수님, 강상준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한의석 교수님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을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해 주신 이승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12시부터는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제2세션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줌과 유튜브에서 포럼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잠시 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